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손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쉽습니다.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관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규범 윤리학, 그 중에서도 실천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보죠.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그냥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담지 않고 기술하기만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건 뭡니까? 기술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실천규범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렇게 됩니다. 1번 한번 보죠. 실천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틀렸죠. 2번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만 그런 게 아니라 2번 이론규범 윤리학도 모든 규범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윤리학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원리를 정립하는 건 규범 윤리학인데요. 지금 나는 기술 윤리학이기 때문에 틀렸죠. 4번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는 메타 윤리학 아니겠습니까? 메타 윤리학.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5번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도덕 규칙을 탐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따지자면은 규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기술 윤리학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이란 게 존재한다고 보지 않거나 혹은 그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죠. 왜? 각 사회마다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맥락이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윤리 규범이 어떤 것이냐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도덕 규칙이란 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있고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가 해당되지 않아서 5번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중생은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중생이라는 단어 약간 불교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보면 이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이건 100%죠. 그렇죠? 불교입니다. 그렇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한테는 어떤 본성이란 게 있는데 중생들한테는 본성이란 게 있는데 이 본성이란 게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마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어떤 마음 얘기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부처의 마음, 바로 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윤리적 성찰이 맞죠? 참선.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연기론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선이죠. 2번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떤 사상입니까? 도가죠. 그렇죠. 좌망이라는 표현도 도가에 해당되는 윤리적 성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가 틀렸죠. 3번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해야 된다. 경이라는 걸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유교에 해당되겠죠.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이라는 단어도 유교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렇죠? 4번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해야 된다. 신독해야 된다. 이것도 어디의 얘기입니까? 유교의 얘기죠.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신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한다.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도를 따라가는 사상 뭡니까? 그리고 심재를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그
학문, 관점, 바로 도가겠죠. 도가. 역시 틀렸습니다.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재물론, 재물의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2번도 끝났습니다. 정답 1번.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삶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의 삶이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답니다. 느낌 좀 오죠? 공동체주의인가? 나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우리가 역할들을 공동체로부터 물려받는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 부채, 유산, 정당한 기대, 의무 이런 것들을 공동체로부터 받는다. 나라는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의해서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서상가는 도덕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윗거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죠. 위쪽에 있는 얘기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들 중에 덕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현대 덕윤리주의자 맥킨타이어가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 공동체주의에 해당되는 얘기겠네요. 밑에 한번 보죠.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이 맥킨타이어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맥킨타이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상가는 도덕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받거나 그런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실천이성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뻔하죠. 실천이성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 칸트죠. 칸트. 실천이성에 의해 정립돼야 되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덕법칙, 정언명령 얘기하는 거 칸트죠. 그렇죠. 의무론의 칸트입니다. 칸트의 의무론까지도 적어주죠. 그러면 맥킨타이어가 지금 칸트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맥킨타이어가 칸트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상가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1번,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죠. 칸트는.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이라는 건 덕윤리의 얘기인데 칸트는 덕윤리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칸트는 인간이 실천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3번, 인식할 수 없음이 아닌 거죠. 3번,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법칙의 수립자임을 간과했다? 아니죠. 강조하죠. 칸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성적인 행위가 이성을 근간으로 해서 도덕법칙을 만들어내야 된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준칙을 정언명령의 조건들에 적용해서 도덕법칙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칸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도덕법칙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간과했다. 간과하지 않았죠. 칸트는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5번, 도덕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죠. 이게 도덕이란 거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인은 절대로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도 공동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에 해당되는 입장이 맞고요. 맥킨타이어가 칸트를 비판한다면 넌 이걸 몰라 라고 비판을 하겠죠. 그럼 정답은 5번. 다음 4번 한번 풀어보죠.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사람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허용하자. 왜냐하면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러나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 자질 강화는 절대로 안 돼. 치료는 가능해. 치료는 가능한데 자질 강화는 안 돼.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자녀가 동의하지 않은 자질 강화를 통해 부모가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동의하지 않은 자질 강화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된다.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둘 다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 심지어 미래 자녀의 동의를 못 받더라도 부모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를 위한 거라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X, Y, Z에서
각각 어떤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X, 미래 자녀의 동의를 중시하는 정도.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래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X값은 낮은 겁니다. X값은 낮다. 그리고 Y값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인데 니은은 치료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도 괜찮다고 하고 있죠. 가랑 다른 맥락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의 허용 범위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고 Z,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자유가 있다.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Z도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낮고 Z랑 Y는 높은 거, 바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 조상을 모시고 냄새가 나는데 뭔가 유교 냄새가 나지 않나요? 조상 모신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후세를 이어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군자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거의 유교에 가까워지네요.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의 본질이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유교인 게 확정이네요. 유교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으며 남녀를 구별하는 것도 유교의 특징이죠.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며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부부의 도리가 이후에 부자의 친근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군신의 정당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부부의 관계가 모든 사회의 관계들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교의 시각도 지금 반영이 돼 있네요. 기억.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방금 얘기한 거죠.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면 부자의 친근함이 있고 군신의 정당함도 이어진다라는 얘기. 맞는 말입니다. 니은.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유교의 말이 맞는데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상경여빈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유교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손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부부가. 디귿,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맞고요. 이거는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음양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과 양이 서로가 위아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음양론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해서 음양론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리을,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절대 없으면 안 되죠. 부부의 역할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원점 공부를 충실히 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거 칸트의 얘기예요. 칸트의 얘기. 칸트는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형식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유사성이라는 거는 미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둘 다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면을 가진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칸트가 했었습니다. 자연의 미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영혼이 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칸트는 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도덕성에 도움을 준다고도 얘기했었죠.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예술이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술의 형식이 얼마나 완벽하냐, 노래로 예를 들면은 리듬이 얼마나 완벽하냐, 운율이 얼마나 완벽하냐, 라임이 얼마나 완벽하냐 이런 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칸트가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예술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당연히 담고 있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예술이란 게 인간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아한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선한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이. 플라톤은 시를 굉장히 시의 어떤 운율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기본적으로 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을 함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항상 도덕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리듬과 운율을 중요시한 사람도 맞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봅시다. 1번 칸트,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맞는 말이죠. 칸트는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를. 2번,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내려진다.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 미적이고 안 미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내려진다. 이게 칸트가 얘기한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형식적 유사성에서의 공통점이 맞겠습니다. 둘 다 이해 관심 없이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 맞는 말이죠. 3번 플라톤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죠. 플라톤은 이 예술 작품이 인간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걸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사실은 3번이 워낙 명확한 오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 배경 지식을 좀 덜 알아도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4번 플라톤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선 존재할 수 없다. 요거 플라톤이 했던 말인데요. 사실은 교과 안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뭐 교과서에 나와 있다거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거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플라톤이 근데 이런 말을 하기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선지가 있었구나라고 그냥 한번 봐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출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4번이란 걸 여러분이 알 수 없다는 건요. 2번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칸트가 왜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형식적 유사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4번 내용까지 아는 거는 솔직히 좀 에바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갑을 둘 다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 게 맞죠? 둘 다 칸트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은 절충주의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형식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된다라고 얘기한 입장.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예술이란 거는 인간한테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도덕주의의 입장에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 둘 다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7번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롤스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바로 짐작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쪽도 대신에 한번 보죠. 개인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를 지니므로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 개인은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돼. 이거 롤스 입장 맞죠?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뭐든지 해야 된다. 문제는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 원초적 입장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롤스인 거 확실해졌죠?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롤스한테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롤스는 있잖아요. 다수의 이익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사회에서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회를 더더욱 질서정연한 사회를 더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수의 공유관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다수의 이익이란 말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럼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리주의자인 싱어가 있겠습니다. 이건 싱어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롤스의 입장이 아니라. 2번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왜? 공직을 맡을 권리라는 거, 이거는 롤스에 따르면은 자유권에 해당이 됩니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가지게 되는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롤스의 정의의 원칙의 제1원칙이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에 해당되는 이 자유 중에 공직을 맡을 권리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공직을 맡을 권리가 이 평등한 자유 중에 일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해하면 당연히 안 되죠. 롤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침해하고, 그리고 사실은 과로가 돼 있는데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 바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 위협이 된다? 사회 위협이 되면 안 되죠. 롤스가 얘기한 시민불복종은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굳이 따지자면 사회문화의 개념을 조금 가져오자면 혁명이 아니라 개혁에 해당되는 행동이에요.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제도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롤스의 시민불복종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다.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고요.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의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헌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 헌법에서도 분명히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는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도 일부 사람들의 문제 혹은 일부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정의한 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에 저항하는 겁니다. 헌법의 근거에 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5번,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모든 부정의에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부정의에 저항을 하는 거죠. 모든 부정의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정의 일부에만 저항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거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그런 부분의 부정의에 저항하는 거를 롤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8번 해보죠.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걸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이라는 게 기술이란 거는 가치가 따로 개입되지 않는구나.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부릴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기술의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불인정하는 겁니까? 가치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술이란 거는 그냥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에 대해서 수단으로만 기능할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거나 기술 자체가 나쁘다거나 착하다거나 선이라거나 악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공허한 목적 없는 가치 없는 힘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한 학자는 야스퍼스예요. 야스퍼스. 그 다음을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만약에 위에서 가치 중립적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치 중립성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해서 우리랑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한테 멱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 얘기를 한 사람. 그래서 기술을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로 기술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기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한 하이데거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그러면은 가치 중립성 긍정하는 입장,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굳이 야스퍼스 하이데거인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성 긍정, 부정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1번, 갑이 긍정하고 을은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이 친구의 의견에 맞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맞고 을은 틀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번,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면은 이게 맞는 거죠. 기술에 가치 중립성이 없는, 가치 중립성이 없는이 아니라 가치 중립성이 있는, 가치랑 전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기술을 보는 거. 이게 가치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맞습니다. 2번,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완전 반대죠.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불인정하는 입장 틀렸고요. 3번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기술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어낸 과학자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술이 그 자체로 책임이 있고 그걸 만든 과학자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돼야 되는가? 기술의 가치를 개입시켜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라고 보는 거는 하이데거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이것도 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요. 다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과정에 과학자는 상관없어. 기술을 그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의 문제야라고 보는 거고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기술이 그 자체로도 윤리적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만든 과학자도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공정여행, 공정여행이란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는 사람이 늘고 있대요. 이들은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 관행에서 벗어나서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지향한답니다. 윤리적으로 여행을 한다는 소리겠죠, 뭐 그냥. 공정여행으로 여행자들은 현지 주민이 제공하는 숙소 음식을 접하고 현지 주민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윤리적으로. 특산품, 기념품 이런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요.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어요. 기본권을 존중합니다. 윤리적이네요. 참. 나아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항공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는 거예요. 동식물에다가 생태계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1번 이처럼 공정여행은 땡땡이랍니다. 1번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게 맞죠? 2번 여행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게 맞죠? 생태계를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사회적 책임보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여행이다? 아니죠. 사회적 책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인 거죠. 비용의 최소화보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공여행이라는 게 물론 돈을 좀 덜 쓸 수는 항공여행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효율성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이 항공여행이란 거를 자제한대요. 만약에 여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의 최소화라는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윤리적인 관점을 더 중시하는 어떤 여행이 공정여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 윤리적인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 맞죠. 여행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배려하고 있었죠. 위에서 현지 주민 숙소, 음식, 특산품, 기념품, 구입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 그리고 나머지 입장들, 환경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육체랑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야. 이거 동물 기계론이죠. 이거 누가 주장한 겁니까? 너무 쉽죠? 데카르트입니다. 그렇죠. 데카르트가 얘기한 동물 기계론이 되겠네요.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 끝났습니다. 삶의 주체란 뜻 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레건입니다. 레건의 동물 권리론 되겠네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기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삶의 주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돼지 이용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된다. 뭘 할 때? 대지를 이용할 때.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검내 중요하죠.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거 누굽니까? 대지윤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누구죠? 레오폴드가 대지윤리를 주장했고 지금 레오폴드의 얘기. 대지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하기 심미적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고 사실은 레오폴드가 주장을 했었죠. 뭐 이런 얘기들 기반으로 깔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이 데카, 을이 레건, 그 다음에 병이 레오폴드 이렇게 됩니다. 레건, 레오폴드. 간만의 입장.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편하겠죠? 편하게 보려면 레건, 레오, 그 다음에 을과 병이니까 데카르트 빼고 레건, 레오의 입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좀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보기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기억,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A는 간만의 입장, 데카르트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레건이랑 레오폴드는 해당되면 안 되죠. 데카르트만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볼까요? 데카르트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건과 레오폴드 둘 다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레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은 절대로 자원으로는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건이 실제로 원전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다만 레건이 얘기를 한 자원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 동물은 오직 삶의 주체에 해당되는 동물뿐입니다. 모든 동물이 삶의 주체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삶의 주체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동물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일부 동물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레건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레건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도 동물이나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그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봤고요.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 자원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윤리적 관점과 심미적 관점을 더해주면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 같은 경우에는 셋 다 맞는 표현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억선지는 틀렸다는 거죠. 니은 한번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레건만의 입장이 돼야 돼요.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유 능력이라는 거는 원래 인간한테만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를 합니다.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탈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단순히 사유 능력이란 게 도덕적 지위를 결정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레건만 이런 얘기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레오폴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건 같은 경우는 사유 능력 여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체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결정해야 된다고 봤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도덕 공동체 그리고 도덕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전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봤죠. 우리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레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레오폴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선지고 그럼 B가 아니라 D에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겁니다. 디귿 한번 보죠. C 같은 경우는 병만의 입장이에요. 레오폴드만의 입장이고 데카르트랑 레건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이론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공동체의 이론이다. 이거는 레오폴드만 얘기하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왜? 공동체라는 거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란 거를 그냥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간 정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어떤 배경? 이 정도로만 보는 다른 입장들이랑 달리 생태 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좀 더 있어요. 레오폴드 말고도 네스도 있고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거를 도덕적 고려 대상, 내재적 가치를 가진 집단, 도덕적 배려의 대상 이런 식으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본다는 게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레건이랑 데카르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생태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딱 레오폴드에만 해당되는 입장이 맞는 거죠.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레건과 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이 돼야 됩니다. 데카르트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의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그렇죠. 생명에 대한 도덕적인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탈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B랑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레건이랑 레오폴드 둘 다 탈인간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표현이 돼가지고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이거 샐러드 보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죠. 이거 흔히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하죠. 다문화주의. 그 샐러드 같이, 그러니까 한 접시에 담겨 있는 샐러드 안에 옥수수 알갱이도 보이고 채소도 다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원래 그 안에 들어간 원래 재료들의 정체성을 다 유지하면서 그 재료들이 대등하게 섞여 있듯이 각자 여러 문화에서 온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국수가 조된 내용물이지만 다양한 고명들이 첨가됨으로써 맛이 풍부해지듯이 요거를 우리가 흔히 국수 대접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수 대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문화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있고 주류 문화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있지만 다양한 다문화들, 다문화 인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국수가 주된 내용물인데 그 안에 다양한 고명들, 외부 문화들이 첨가돼 가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해 가지고 이 사회의 전체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허용해서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갑,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맞죠? 샐러드 보울 이론, 다문화주의가 그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을, 국수 대접 이론,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결국 이것도 주류 문화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 문화라든지 주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들의 정체성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보면은 갑과 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왜요? 을은 맞아요. 근데 갑이 아닌 거죠. 갑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문화를 따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대등하게 문화 간 공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갑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죠. 리을, 갑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관용이라는 거,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다문화주의도 국수 대접 이론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을. 12번 풀어보죠.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자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군자라는 단어. 왠지 유교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은 잘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으며 군자는 작은 일은 못하지만 큰 일은 할 수 있구나. 소인은 소인?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해도 작은 일은 맡을 수 있다. 이거 그거구나. 군자가 사실은 대인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인이랑 소인을 비교해가지고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대인들의 일을 할 수 있고 군자는 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생산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직업을 딱딱 구분해 두고 그 직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덕성의 실현을 기준으로 두는 맹자의 입장이 맞겠습니다. 임금, 신하, 부모, 자식이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을 하면 그러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그러면 갑은 맹자 되겠습니다. 맹자. 을을 한번 보죠. 성왕은 예를 제정했대. 예를 제정해서 예라는 거를 제정해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이 성왕이라는 게 보통은 선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최고의 왕들이 예전의 왕들이 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려고 했다. 교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교화라는 단어는 뭡니까? 원래 나쁜 것,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착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했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거겠죠. 아울러 사람의 덕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덕을 논해서 각자의 위치를 정했다. 그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부여했다. 이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순자의 입장입니다. 성악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인간의 본성을 교화한다는 표현에서 덕이랑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을 정해준다.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예를 엄청나게 중시하죠. 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해서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 갑, 맹자.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된다? 절대 아니죠. 맹자는 분업을 강조했어요.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능통하면 안 돼요. 자기 분야만 잘해야죠. 2번 맹자.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순자.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맞죠? 덕이랑 능력을 가지고 관직을 부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순자. 4번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 예에 따라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인간은 원래 나쁘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이게 순자의 입장이 맞습니다. 5번 맹자, 순자 둘 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된다.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도리를 실천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맹자, 순자의 분업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누구나 일반의지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사실 일반의지랑 일반의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항상 무조건 100%라고 하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의지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아마 루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의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베카리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두 개 머리에 좀 넣어두길 바래요. 그럼 루소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복종하기를 거부한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일반의지라는 거는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말하자면 그 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명 보존을 위해 국가라는 게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그러니까 사형도 구성원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일반의지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회계약론의 루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랑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리주의자이기도 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베카리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혹하여 형벌받을 행위를 의혹한 거죠. 형벌 그 자체를 의혹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 형벌받을 행위를 의혹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목적으로서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의무야. 의무를 얘기하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칸트죠. 칸트.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사회계약론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법의 왜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 범죄자가 저지른 해악에 맞춰서 동등한 정도의 벌을 주는 게 아니면 그것에 딱 맞는 해악에 맞는 벌을 주는 게 아니면 그 외에 모든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들은 전부 다 법의 왜곡이라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 한번 봅시다. 1번 갑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루소가 보기에 살인범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순간 사회 계약을 어긴 거고 그 순간 국가의 적, 공공의 적이 돼서 사회 구성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2번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베카리아의 의견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베카리아한테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은 사형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종신노역형입니다. 그렇죠? 종신노역형이죠.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 말고 종신노역형을 하자. 공리주의적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을 적게 만들어주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3번 병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 그 사람이 그 형벌받을 행위를 의혹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합당한 벌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야 라고 보는 거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4번 갑과 을, 루소와 베카리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자가 맞습니다. 5번 을, 병, 베카리아랑 칸트는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뭐죠? 사회계약론이랑 공리주의예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동해보복적 응보주의, 의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다 맞고 정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4번 풀어보죠.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 공리주의자겠네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만 빼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시민의 자유는 항상 보장돼야 되는데 딱 하나의 경우, 그때가 언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 그때 빼고는 시민의 자유는 무조건 침해돼서는 안 된다. 보장되어야 된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굴까요? 밀입니다. 자유주의자죠.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민의 자유라고 볼 수 없죠. 미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1번 봅시다. 가상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 안 됩니다. 2번 가상 공간에서도 유형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함을 명심하세요. 밀은 공리주의자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를 얘기하죠. 유형성의 원리가 적용돼야죠. 3번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당연하죠. 결과를 고려하는 게 공리주의자입니다. 4번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가상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에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금지된다고?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죠. 밀은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을 권장해요. 가상 공간에서 쾌락 증진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한번 풀어보죠.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에서 탐구하고자 할 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고른 것이다. 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돕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근데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이 얘기한 사람 누군가요? 원조를 할 때는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원조를 해줘야 된다. 그 이후에는 따로 원조를 해줄 필요는 없다. 바로 롤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회를 돕는 이유는 그 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 다시 말하면 정의의 원칙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것이다. 그 원조의 의무를 다 실천하고 나면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따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 특히 차등의 원칙 같은 경우는 국제 원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롤스가 했었잖아요. 을도 한번 보죠.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이익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싱어입니다. 싱어. 싱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란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 이익이란 거를 가난한 나라에 살든 부자 나라에 살든 민주주의 국가에 살든 독재 국가에 살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모든 전 지구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봤죠.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탐구한다라고 돼 있고 갑에다가 롤스 그리고 을에다가 싱어 이렇게 적어주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A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롤스는 예라고 하고 싱어는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A가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롤스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먼저 롤스의 생각에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뭘까요? 그건 바로 롤스의 입장에서 이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 됩니다. 차등의 원칙. 왜? 차등의 원칙이란 것 자체가 최소 수혜자가 부자들에 비해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칙이거든요. 그게 롤스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근거가 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yes라고 지금 대답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국제 원조에서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긴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A 선지는 틀린 게 되겠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는 롤스만 yes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싱어는 상관없어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빈곤한 나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가? 제외가 가능합니다. 왜 제외가 가능할까요? 롤스의 입장에서 이 천연 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요, 우리가 도와줘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빈곤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요, 이 빈곤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산다, 이런 것들은 롤스가 생각하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롤스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도 만약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이미 돼 있는 사회라면 굳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B도 여전히 B입니다. 그렇죠. 롤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그렇죠. 자유를 확립해 주는 게 맞습니다. 롤스가 생각하기에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자유가 확립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한번 보죠.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 보면은 C는 싱어가 yes 하면 되는 겁니다. 롤스는 상관없어요. 원조 주체는 원조를 결정할 때 자기 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싱어는 당연히 yes라고 하겠죠. 왜? 이익의 평등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익이든 다른 나라의 이익이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고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안 될 일이죠. 자기 이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나는 이거 신경 안 쓸 거야. 다른 나라 이익만 신경 쓸 거야. 라는 지나치게 이타주의적인 관점도 어쩌면 공리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죠.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조문할 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해한다. 그래, 애통해한다. 근데 이 사람이 애통해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잘 봐야죠. 그러나 죽음을 애통해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의 본성을 배반한다. 끝났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애통해하는 거는 싫어. 이 사상의 대표자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 꽹가루를 울리면서 막 했다고 막 그렇게 하죠. 막 난리를 펴가지고 이웃들이 야,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니까 이것은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냥 기가 흩어진 일일 뿐이지 않냐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도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장자, 노자가 대표하는 도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도가 사상에는 죽음이라는 거를 기들이 흩어지는 걸로, 죽음이라는 건 그냥 기가 흩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라고 보지 않죠. 나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사는 중대한 일인데, 생사라는 거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하면서, 공양이라는 거는 보통 불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다음 생에 복만을 구하려 하고, 다음 생의 복, 다음 생이란 게 존재한다. 우리는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서 또다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윤회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인 게 굉장히 강해 보이죠. 왠지 불교 같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 확실합니다. 이제 불교입니다. 왜? 생사의 굴레를 끊는다는 건 불교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교의 입장에 따르면은 우리는 연기론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해탈을 하고 나면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면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윤회 또한 고통의 한 요소인데 그 윤회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자기 본성, 우리의 본질, 연기론에 따라서 무아의 경지를 달성하는 것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생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1번 도가 죽음은 다음 생으로 이루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다. 도가는 윤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렸죠? 2번 도가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이다. 도가는 애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3번 불교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불교인데요. 불교는 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가 모였다가 ht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봐요. 오히려 불교는. 그리고 고통의 하나죠. 4번 불교 죽음은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생각하기에는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윤회도 고통이고 모든 것들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극복하고 욕망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불교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걸 통해서 벗어나야 될 고통들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요. 5번 도가랑 불교 둘 다 죽음은 괴로운 인간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이다. 뭔가 긍정적인 뜻인데 지극한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음은 괴로운 인간 삶에서 벗어난 것이다. 불교도 심지어 인간 삶이 괴롭다고는 얘기하지만 죽음이 그거에서 벗어난 경지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도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죽음이란 건 그냥 기가 흩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뭐 지극한 경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 둘 다 이선지는 부정하겠습니다. 5번은 틀렸죠. 정답은 4번. 17번 한번 보죠.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토론하고 논쟁하고 담론을 나누는 것. 언어적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쯤 되면 느낌이 좀 오죠. 의사소통, 대화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느낌 옵니다. 하시성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생각이 나죠.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조정. 우리, 대화, 의사소통, 조정.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 끝났습니다. 담론 윤리의 아저씨, 하버마스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으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규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서로 열심히 논쟁을 하면서 담론을 통해서요. 1번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행위 규범의 올바름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논증해서 그걸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맞죠. 철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행위 규범이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행위 규범이 될 수 있는 거죠. 2번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죠. 누구나 타인의 의견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이상적 담화인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니죠. 모두가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담론장에는요.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막 토론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그게 담론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란 단어가 들렸습니다. 4번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다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5번 상호 인정의 자세는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해 요구된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다른 사람을 나랑 완전히 똑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토론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의견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협상하려고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적절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 모두가 동의한 행위 규범이야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나랑 남이 똑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겁니다. 똑같아진다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려서 정답은 1번. 18번 한번 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정의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의 원칙. 약간 롤스 느낌 나는데 정의의 원칙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보니까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얘기는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롤스겠죠. 롤스겠죠. 롤스가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가 사회체제를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회체제라는 거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기본 구조에 적용이 돼가지고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거, 그게 바로 사회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이 사회체제의 선택이라고 롤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 롤스가 얘기하는 우연성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르게 재능을 부여받는 자연적 우연성, 환경적 우연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절차적 정의주의자이기도 하죠. 분배적 정의에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이 분배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 분배는 무조건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가 정의로운 상황이다. 분배가 정의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배타적인 소유권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이. 이거 누굽니까? 노직 얘기가 되겠죠. 소유물에서 정의의 세 원리는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 얘기, 이거 세 개 얘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 되겠죠. 기억, 갑, 롤스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니죠.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 3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1원칙이 뭐였습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거.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어요. 그 평등한 자유 중에는 사유재산권도 들어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유재산권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갖고 그걸 침해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이란 거, 제1원칙이 아닌 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롤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롤스는 사유재산권이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됩니다. 니은, 을 같은 경우에는 노직인데 분배정의 정형적 원리는 정형적 원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직이 롤스를 비판한 맥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봐요, 롤스. 노직도 그렇고 롤스도 그렇고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근데 롤스한테 노직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친구야, 야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이, 롤스 교수님, 당신이 그 절차적 정의를 따른다고 했는데, 절차적 정의라는 거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정의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야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정하는 거는 그건 절차적 정의가 아니에요. 절차적 정의는 철저하게 내가 얘기하는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 이 과정에서의 원리만 확실하게 충족이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은 정의롭다.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과정만 정의로우면, 절차만 정의로우면 모든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절차적 정의란 말이죠. 근데 롤스 교수님, 당신은 보니까 그 절차적 정의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직,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켜야지만 불평등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소 수혜자의 입장이, 최소 수혜자 이익이 올라가야만 된다라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형적 원리라는 거죠. 이미 정해진 원리. 결과를 정해버리고 들어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분배 정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롤스 당신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롤스 당신의 얘기, 이 정형적 원리가 정해진 분배 정의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재분배라는 게 필요해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최소 수혜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재분배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죠. 정형적 원리를 만족시키려면. 근데 그게 옳냐? 그러면
노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재분배는 노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왜? 재분배라는 게 소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바로 재분배이기 때문에 국가가 와서 강제로 세금으로 뺏어가는 그런 식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노직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배 정의를 하는데 롤스처럼 정형적 원리,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항상 향상돼야 돼 라는 그런 정형적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재분배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디귿, 노직.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노동에 의한 결과에 소유권이 부여되는 건 맞지만 노동에 의한 것에 따라서만 소유권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노동 말고요. 이전에 따라서도 소유권이 부여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당하게 넘겨받은 소유물은 나한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결과에 만이라는 게 틀린 겁니다. 만만 안 들어가면 맞는 선지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전에 의해서도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리을, 롤수 노직,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지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노직은 당연히 이 얘기하고요. 롤수도 정당하게 얻게 된 소유물에 대해서 개인이 배타적인 소유권, 사용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평등한 자유의 이런 배타적인 사용권도 보장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옳게 획득을 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리을 둘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19번 한번 보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장이죠. 을이 동의한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쟁점이 아니겠구나. 왜? 쟁점은 갑이랑 을이 싸우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동의한대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 쟁점이 아닙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여론이 약화되고 이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된다.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 얘기에는 갑이 또 같은 의견이래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을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된다. 아,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을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가 있어서 또한 외교와 내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갑이랑 을이랑 다른 내용은 뭐예요?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쟁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1번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이건 아니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필요가 있는가? 이거 둘 다 동의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4번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당연하지. 둘 다 동의하겠지만 뭐 이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에 둘 다 동의했죠.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갑이 보기에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갑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공화정체인 국민들은 공화정체라는 표현 나왔네요. 공화정에 있는 국민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공화정체인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국가들이 다 공화정체여야 된다는 말이죠. 이 얘기한 사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평화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영구평화. 영구평화론을 얘기한 사람, 영구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누굽니까? 당연히 칸트죠. 칸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구성되는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완전하다. 원래의 폭력 개념이 불완전해? 그러면 더 확대해야겠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상태. 이게 뭘까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이 사상가는 적극적 평화라고 부릅니다.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 사상가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아야죠. 갈퉁입니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얘기하는 분. 기억부터 보죠. 칸트,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칸트는 이 권리를 환대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환대를 받을 권리. 이 환대권은 칸트가 주장한 내용이 맞습니다. 평화롭게 처신하면 우호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칸트.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된다. 칸트가 얘기하는 평화연맹은요. 공화 정체인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개념이 바로 평화연맹이에요. 평화연맹인 그 자체로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같은 기관은 아닌 겁니다. 연맹이라는 건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연합체 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국가 같은 느낌으로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칸트의 얘기에 따르면 아닙니다.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항상 국가예요. 그리고 평화연맹은 그 국가들이 국제법에 기반해가지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커뮤니티 같은 거라는 얘기를 칸트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평화연맹이. 그건 국가입니다. 디귿, 갈퉁,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히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야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리을, 갑을, 칸트랑 갈퉁 둘 다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당연하죠.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없는 세계를 꿈꿨고요. 갈퉁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평화 상태 자체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소극적 평화를 포함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폭력인 전쟁이란 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9월 평가원 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헷갈렸던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좀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그냥 선지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가능한 원전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9월 평가원에 나온 이번 생활과 윤리랑 관련된 모든 개념들,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 전부 다 철저하게 읽어보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시면 수능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현자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